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즐겨 듣던 이 채널에 제 기막힌 사연을 보낼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드라마라더니 제가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 이름은 김영희, 올해로 52이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대학 시절 만나 25년을 함께 살았지요. 남편은 성실함 하나로 대기업 임원 자리까지 올라간 자타공인 1등 신랑감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다 키워 유학 보내고 이제 남은 건 우리 부부 노후를 즐기는 일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지방지사로 발령이 나면서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지방 발령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같이 내려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지요. 서울에 계신 홀시어머니 건강도 살펴야 하고 당신이 낯선 곳에 가서 고생하는 게 싫다며 극구 저를 말렸습니다. 주말마다 꼭 올라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남편의 다정한 말에 저는 그저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월요일 새벽이면 부산으로 떠났고 금요일 밤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말 부부 생활이 시작된 것이지요. 처음에는 참 애틋했습니다. 금요일 밤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버선발로 뛰어나가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제가 좋아하는 전복이나 지역 특산물을 양손 가득 들고 왔지요. 당신 고생이 많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그 따뜻한 온기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월요일 새벽 잠든 저를 깨우지 않으려 까치발로 집을 나서던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참 복 많은 여자구나. 저렇게 성실하고 착한 남자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주말을 거르지 않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가끔 회사 일이 바빠서 못 올라오는 날이 생겨도 영상통화로 제 얼굴을 확인하며 미안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인가요?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집에 와도 예전처럼 제 눈을 맞추지 않았고 자꾸만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잠만 잤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의 휴대전화가 문제였습니다. 예전에는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전화기를 이제는 화장실에 갈 때도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깊이 잠든 사이 충전기 옆에 놓인 휴대전화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슬쩍 보니 택배 배송 완료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머무는 부산 사택 주소가 아니라 전혀 모르는 아파트 주소였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도 남편이 아닌 서지영이라는 낯선 여자 이름이었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회사 직원의 부탁으로 대신 주문해 준 거겠지. 저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는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이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동안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깜짝 보양식이라도 해주고 싶어 남편 몰래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성껏 끓인 곰국을 보온병에 담고 남편이 좋아하는 밑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놀라고 기뻐할까 생각하니 가는 내내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해 남편의 사택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저는 그저 설레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택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남편의 이름으로 등록된 호실은 이미 1년 전에 해지되었다는 겁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남편은 지난 1년 동안 어디서 지냈단 말입니까?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예전에 봤던 택배 문자의 그 주소를 떠올렸습니다. 메모장에 적어두길 잘했지요. 저는 다시 택시를 잡아 타고 그 낯선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부산의 한적하고 고급스러운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남편의 차가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한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층에 도착해 문 앞에 서자 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아빠, 이것 좀 봐요. 하며 웃는 어린아이의 목소리와 우리 강아지 자라네하며 맞장구 치는 남편의 목소리.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꿈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리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결심한 듯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누구세요? 하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와 그 뒤로 퇴근 후 편안한 차림을 한 제 남편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여자는 당황한 기색으로 남편을 쳐다봤고 저는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 여긴 어떻게 된 거야?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그 여자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제 남편에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벽에는 남편과 그 여자 그리고 대여섯 살 되어 보이는 아이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커다랗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장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집에서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런 편안하고 환한 미소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억지로 끌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편 벤치에 저를 앉히더니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미안하다는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3년 전 부산으로 내려오자마자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 여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가벼운 만남이었지만 아이가 생기면서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고 하더군요. 지난 2년 동안 남편은 두 집 살림을 해왔던 겁니다. 평일에는 부산의 또 다른 가족에게 충실한 가장으로, 주말에는 서울의 조강지처에게 헌신적인 남편으로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쩌고 어머니는 어쩌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죽을 죄를 지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리고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며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25년을 함께한 조강지처에게 어떻게 이혼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꺼낼 수 있는지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부산의 어느 모텔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해서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남편을 믿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그동안 남편이 가져다 준 선물들이 다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그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아니라 그 여자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담담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여자와 마주 앉은 식탁 위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이 이혼한 상태라고 속이고 접근했기에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 여자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지요. 아이가 있다는 방패 뒤에 숨어 제 남편을 차지하려는 욕심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이며 이 차며 당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남편의 돈, 즉 우리 가족의 피땀 어린 돈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말입니다.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사랑? 그 가증스러운 단어가 제 귀에는 독설처럼 들렸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 내놓고 사랑을 운운하는 그 뻔뻔함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장 이 집으로 오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달려온 남편은 그 여자의 편에 서서 저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5년 세월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남편의 외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지방 발령을 빌미로 얼마나 많은 돈을 빼돌렸는지, 그 여자의 생활비와 아이의 교육비를 위해 얼마나 큰 금액을 썼는지 낱낱이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께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지만 자식 잘못 가르친 죄라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뻔뻔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제가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하자 남편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기가 번 돈인데 왜 다 나누어야 하느냐며 부산 집과 그 여자에게 준 것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아이들을 앞세워 저를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들이 알면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조용히 합의하자고 말입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는 아빠가 어떻게 두 집 살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회사에도 이 사실을 알릴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남편은 직장을 잃게 될 것이고 제가 받아야 할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도 차질이 생길 터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냉정해지기로 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으로 남편을 옥죄기로 마음먹었지요. 하지만 매일 밤 남편과 그 여자가 웃고 있던 그 사진이 떠올라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서울 집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 여자를 정리하겠다고 빌었습니다.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25년 세월이 무섭긴 하더군요. 그래도 아이들 아빠인데 한 번은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약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편의 교활한 연극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화해를 시도하는 척하며 녹음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남편의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발견하고는 그나마 남아있던 정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추악해질 수 있을까요? 사랑했던 사람이 괴물로 변하는 과정은 참혹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남편으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직 내 권리를 찾기 위한 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비자금과 차명 계좌들을 하나둘씩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들은 저를 더욱 경악게 했습니다. 남편은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작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도대체 남편의 진심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서울 집으로 오던 그 수많은 주말, 저를 안아주던 그 품은 모두 가짜였던 걸까요? 생각할수록 온몸에 소름이 돋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저를 응원해주는 아이들과 친구들,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던 모양입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 저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모든 만행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그 여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하는 사진들, 문자 메시지들, 그리고 결정적인 금융거래 내역들까지요. 남편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냥 아는 동생일 뿐이고 아이는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발뺌하더군요.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자 남편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남편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성실한 임원으로 존경받던 그의 명성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남편은 결국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것이 제 탓이라며 저를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참았으면 아무 일 없었을 것 아니냐며 악을 썼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논리였지요. 남편의 몰락을 지켜보며 저는 통쾌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하고 아팠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받아내기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의 상당 부분이 인정되었습니다. 승소의 기쁨도 잠시,
남편은 판결이 나자마자 부산으로 도망치듯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 여자와 아이를 데리고 잠적한 것이지요. 남은 재산을 빼돌리려는 심산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끝장을 봐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편이 부산에서 벌인 또 다른 충격적인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과연 남편이 숨기고 있던 진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 끝에서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여러분, 제 싸움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릴 준비가 되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 가슴속 응어리가 다 풀리는 그날까지 여러분도 제 곁을 지켜봐 주시겠습니까? 다음 이야기는 남편이 부산에서 저지른 상상 초월의 행각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그 여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남편이 부산으로 도망치듯 내려간 뒤 저는 한동안 넋을 놓고 지냈습니다. 법원 판결문이 나오면 무엇 하나 돈을 빼돌리고 잠적해버리면 그만인 것을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였고 제가 25년 동안 피땀 흘려 일군 제 인생의 보상이었으니까요. 저는 수소문 끝에 남편이 머물고 있다는 부산의 한 낡은 빌라촌을 찾아냈습니다. 예전에 살던 그 화려한 아파트는 이미 처분한 뒤였더군요. 부산에 도착해 그 빌라 앞에 섰을 때 제 가슴은 또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빌라 앞에서 제가 목격한 광경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예전에 그 당당했던 대기업 임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무릎 나온 트레이닝복 차림에 유모차를 끌고 동네 마트에서 산 물건들을 낑낑대며 들고 오고 있더군요. 그 옆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그 여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남편을 타박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것 하나 제대로 못 사와? 내가 분명히 유기농으로 사오라고 했잖아. 그 여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미안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었어 하고 비굴하게 웃더군요. 서울집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던 사람이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에서도 반찬 투정만 하던 그 남자가 젊은 여자 앞에서 설설 기는 모습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그들이 빌라 안으로 들어간 뒤 조용히 뒤를 밟았습니다. 그들이 사는 집은 좁고 낡은 투룸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모아둔 재산을 다 어디에 썼는지 의문이 생기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은 그 여자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명품 가방이며 외제차며 아낌없이 쏟아부었고 그 여자의 친정 식구들 생활비까지 대주고 있었습니다. 퇴직금마저 그 여자가 추진한다는 사업 자금으로 몽땅 털어넣은 상태였지요.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그 여자의 정체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집 근처 놀이터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던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 여자는 얼굴색이 변하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팔을 붙잡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당신이 우리 남편 돈으로 빼돌린 것들 내가 다 찾아낼 거니까. 그 여자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도 속았어요. 그 사람이 돈 많다고 해서 만난 건데 이제는 돈도 없고 직장도 잃어서
저만 들들 볶아요. 저 이 사람한테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라 오직 돈 때문에 붙어 있었다는 사실을 남편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 여자는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이를 맡기고 몰래 나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오기도 했다더군요.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그 여자가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줄 알고 미안해하며 독박 육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한때는 한 가정의 기둥이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남자가 한낱 사기꾼 같은 여자에게 이용당하며 비참하게 무너져가는 꼴이라니요.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남편 스스로가 선택한 지옥이니 그 끝이 얼마나 처참한지 직접 겪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저는 대신 남편이 그 여자 명의로 빼돌린 재산들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 몰래 차명 계좌를 만들어 돈을 관리하고 있었고, 저는 변호사와 상의해 그 계좌들에 대해 압류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는 힘이 하나도 없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나 좀 살려줘. 지영이가 돈을 다 들고 도망갔어. 아이까지 데리고 사라졌어. 남편은 울먹이며 제게 하소연했습니다. 결국 터질 게 터진 것이지요. 그 여자는 압류 절차가 시작되기 직전 남편이 그동안 모아둔 현금과 귀금속을 챙겨 다른 남자와 함께 잠적해버린 겁니다. 남편은 부산의 그 낡은 빌라에서 혼자 남겨졌습니다. 집안은 엉망이었고 아이용품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 깨달은 모양입니다. 서울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 테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돌아올 곳은 이제 없어. 당신이 버린 건 나뿐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인생이야. 나는 이제 당신의 아내도 아니고 당신을 구원해 줄 사람도 아니야. 법정에서 보자고. 저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도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시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제 마음을 돌리려 했지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그래도 아이들 아빠인데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남편이 저를 기만하고 두 집 살림을 하며 즐겼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지금 남편이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그 여자가 제게 먼저 연락을 해온 겁니다. 자기가 남편의 비자금 장부를 가지고 있다며 그걸 줄 테니 자기한테 걸린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그 장부에는 남편이 회사 임원으로 있을 때 챙겼던 뒷돈과 횡령 내역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이 장부가 세상에 공개된다면 남편은 단순히 이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가야 할 판이었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쥐게 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 장부를 받으려면 그 여자의 죄를 덮어줘야 했습니다. 정의와 복수 사이에서 저는 갈등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제가 그 장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저를 붙잡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남편을 간병해야 한다는 논리로 재결합을 주장하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이더군요. 저는 그 여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그 여자는 며칠 사이에 부쩍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자 역시 남편에게 뜯어낼 돈이 더 이상 없다는 걸 알고 발을 빼려던 참이었지요. 여자는 장부를 제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면 사모님이 원하는 재산 다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저는 건드리지 마세요. 저도 먹고 살려고 그랬던 거니까요. 저는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추악한 거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5년을 믿고 살았던 남자의 진짜 모습이 이런 것이었나 싶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장부를 덮고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이 장부로 나를 협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의 횡령 사실과 그 여자의 공갈 협박을 동시에 신고한 것이지요. 저는 두 사람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가든 말든 저는 이제 상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은 오직 진실과 제 자존심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경찰에 연행되는 순간까지도 저를 원망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이럴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 세월을 먼저 배신한 게 누구인지 남편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남편은 결국 횡령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역시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지요. 저는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은 길고 힘들겠지만 적어도 더 이상 속고 살지는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수감된 지 한 달째 되던 날, 저에게 낯선 변호사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수감되기 전 저 몰래 가입해둔 거액의 생명보험과 신탁 자금이 있다는 소식을 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수혜자가 제가 아닌 전혀 의외의 인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끝까지 숨기려 했던 마지막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변호사가 내민 서류에는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인생에는 제가 알던 부산의 그 여자 말고도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남편이 죽기보다 지키고 싶어 했던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걸까요? 저는 다시 한번 신발끈을 묶었습니다. 이 기괴한 연극의 마지막 막을 내리기 위해 저는 남편의 유년 시절이 담긴 고향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우리 가족 모두를 경악하게 할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향집 대문을 열었을 때 마주한 광경이 무엇이었을지 상상이나 가십니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 마지막 진실을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남편은 어떤 괴물을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걸까요? 긴 싸움의 종지부를 찍을 그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편의 고향은 경상도의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어릴 적 명절마다 내려갔던 그곳은 제게는 참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던 곳이었지요. 하지만 그날 제 발걸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겁기만 했습니다. 변호사가 건네준 서류 속 이름 박미숙. 그 이름 석자가 제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가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그리고 거액의 보험금과 신탁 자금을 몰래 빼돌려 남겨주려 했던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마을 어귀에 도착해 예전 시댁 어른들이 살던 집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에게 박미숙이라는 이름을 묻자 다들 쉬쉬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다 동네 구멍가게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한숨을 내쉬더군요. 아이고, 서울댁이 여기까지는 웬일이야. 그 가여운 여자를 보러 온 거야? 할머니의 말에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여운 여자라니요. 저는 할머니를 붙들고 간곡히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이었습니다. 박미숙이라는 여자는 남편의 첫사랑이자 우리 부부가 결혼하기 전 이미 남편과 혼인신고만 안 했지 사실혼 관계였던 여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난했던 시어머니가 남편의 출세를 위해 부잣집 딸이었던 저와의 결혼을 강요했고 남편은 결국 그 여자를 버리고 저를 택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가 당시 남편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25년 전 제가 남편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던 그 순간에 남편은 한 여자와 뱃속에 아이를 매몰차게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와 결혼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 몰래 그 여자와 아들을 뒷바라지해 왔던 것이지요. 제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아이들 교육하고 호의호식하는 동안 남편은 제 눈을 속여 또 다른 가정을 유지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가 가리킨 마을 끝자락의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담벼락에는 장미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지요. 대문을 두드리자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듯 고생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누구인지 알아본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사모님. 그 여자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에는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건장한 청년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을 쏙 빼닮은 그 청년이 바로 남편이 숨겨둔 아들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그들을 잊은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왔고 아들의 학비와 결혼 자금까지 모두 남편이 책임졌다고 했습니다. 부산에서 만났던 그 여자는 사실 이 모든 비밀을 숨기기 위한 방패막이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부산지사로 발령받기 훨씬 전부터, 아니 우리 결혼 생활 내내 이곳을 드나들며 이중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부산에서의 외도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일탈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고향 집의 가족은 남편에게 지울 수 없는 부채감이이자 진짜 지키고 싶었던 안식처였던 셈이지요. 제가 남편의 횡령 사실을 캐낼 때 발견했던 그 수많은 비자금의 행방이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은 이 아들의 앞날을 위해 회사 돈까지 손을 댔던 겁니다. 여보,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저는 허공을 향해 소리 없이 외쳤습니다. 저를 사랑하긴 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가진 배경과 재력이 필요해서 저를 도구로 이용했던 걸까요? 25년 동안 저와 나눈 대화들, 잠자리들, 아이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여행들, 그 모든 것이 다 연극이었다고 생각하니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제게 남편이 남긴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습니다. 편지에는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에게 평생을 속여서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너를 만난 것도 미숙이를 버리지 못한 것도 다 내 업보라고 생각한다. 감옥에 들어가는 이 순간에도 나는 내가 이 사실을 몰랐으면 했다. 하지만 내 성격에 여기까지 찾아올 줄 알았지. 보험금과 신탁 자금은 내 마지막 속죄다. 그들이라도 편히 살게 해주고 싶었다. 부디 나를 용서하지 마라. 용서? 그 단어가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인지 남편은 알기나 할까요? 저는 그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공범이야. 우리 가족의 행복을 가로채고 내 남편의 돈으로 당신 아들을 키웠잖아. 나는 당신들이 누린 그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올 거야. 하지만 그 여자는 슬픈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는 돈을 원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 여자의 말에 따르면 남편은 오히려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이 가정을 유지하려 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완벽해야 했기에 숨이 막혔고 이곳에서의 삶은 자신의 치부를 아는 유일한 곳이었기에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다는 것이지요. 남편은 두 세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스스로를 파괴해 갔던 겁니다. 저는 그 집을 뛰쳐나와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이 수감된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마주한 남편의 얼굴은 수척하다 못해 해골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첫사랑이었어? 아들이 있었어? 남편은 제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지요. 저는 그 눈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저에 대한 미안함일까요? 아니면 남겨진 그들에 대한 걱정일까요? 당신이 숨긴 그 보험금 그리고 신탁 자금, 내가 다 환수 조치할 거야. 당신 아들이라는 그 사람, 사회에서 매장시킬 거야. 제가 독하게 말하자 남편은 그제야 제 눈을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영희야. 그 애는 죄가 없잖아. 모든 건 내가 계획한 거야. 그 애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진짜 가족은 제가 아니라 그 시골 마을의 여자와 아들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그저 남편의 화려한 껍데기를 채워주던 장식품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저는 면회실을 나오며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남편이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증여받은 그 여자와 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횡령죄에 그들도 공모했는지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지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슬픔보다는 분노보다는 생존 본능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숨겨진 아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이 준 돈이 불법 비자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 여자는 남편에게 정기적으로 받은 돈이 양육비와 위자료 명목이라며 법적으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집의 아이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집안은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유학 중이던 아이들은 아빠에 대한 배신감에 학업을 포기하고 귀국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자. 아빠가 저지른 일이지만 우리도 괴로워.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을 보상받는 유일한 방법은 남편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뿐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고향 집 아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 청년은 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저를 맞이하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도 평생을 숨어 살며 괴로웠습니다. 그 청년의 입에서 나온 어머니라는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남편이 자신에게 늘 제 사진을 보여주며 서울에 계신 진짜 어머니라고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비록 몸은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늘 저에 대한 존경과 미안함을 아이에게 주입해왔던 겁니다. 이게 무슨 가혹한 운명의 장난인가요? 남편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두 가정을 모두 지키려 했던 걸까요? 저는 그 청년의 눈망울에서 남편의 젊은 시절을 보았습니다. 미워하려 해도 미워할 수 없는 너무나도 닮은 그 얼굴을 보며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복수가 정답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악연을 여기서 끊어내는 게 정답일까요? 남편은 감옥 안에서 지병이 악화되어 병동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생명이 위독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만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간신히 숨을 내쉬고 있는 남편의 곁에는 서울의 우리 아이들과 시골의 그 아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생면부지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임종 앞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한 것이지요. 그 기이하고 비극적인 풍경 앞에서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가느다란 눈을 떠 저를 보더니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가게 될까요? 제 인생의 가장 길고 잔인했던 이 전쟁의 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남편의 마지막 숨결과 함께 밝혀진 최후의 진실은 저를 또 다른 시련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병원 침독 주위로 흐르던 정적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제 아이들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고 시골에서 올라온 그 청년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바닥으로 떨구고 있었지요. 남편은 산소호흡기 너머로 거친 숨을 내뱉으며 제 손을 잡으려 애를 썼습니다.
그 가늘고 떨리는 손가락이 제 손등에 닿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보, 나를 봐요. 제 목소리는 낮게 떨렸습니다. 남편은 간신히 눈을 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회한, 그리고 차마 말로 다 못할 간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산소호흡기를 벗겨달라는 몸짓을 했습니다. 간호사가 만류했지만 저는 마지막임을 직감하고 남편의 뜻을 따랐습니다.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영희야, 미안하다. 나는 평생을 비겁하게 살았어. 남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았던 내 욕심이 결국 모두를 지옥으로 밀어 넣었구나.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부탁 하나만 하자. 저 아이는 정말 아무 죄가 없어. 내가 억지로 세상에 나오게 했고, 내가 억지로 숨겨온 아이다. 너를 엄마라고 부르게 한 것도 내 욕심이었어. 부디 저 아이만큼은 지옥에서 꺼내주면 안 되겠니?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25년을 함께한 남편이 제게 남긴 유언은 저에 대한 사랑 고백도 용서의 구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숨겨둔 아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비정한 아버지의 외침이었지요. 남편의 손에서 힘이 빠지고 심전도 모니터가 평행선을 그리며 날카로운 비프음을 내뱉었을 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서 있던 그 청년이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이들은 차갑게 식은 아버지를 뒤로하고 병실 밖으로 나가버렸지요. 장례식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터였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박미숙이라는 여자는 장례식장 구석에서 숨죽여 울었고 제 아이들은 상주 자리를 지키면서도 그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꼿꼿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남편이 남긴 그 거액의 보험금과 신탁 자금이 아니었더라도 저는 이 연극의 주인공으로서 마지막까지 무대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장례를 마친 뒤 저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박미숙 씨와 그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도 신탁 자금도 심지어 고향집도 다 사모님께 드리겠다며 그저 자신들을 잊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 청년은 남편이 횡령한 돈의 일부가 자신의 학비로 쓰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자기는 그 돈을 평생 갚으며 살겠노라며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저는 그들을 향해 독서를 퍼부으려 준비해 두었던 말들을 삼켰습니다. 남편은 죽었지만 남겨진 자들의 삶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횡령한 금액은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털어서라도 회사에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유학 자금과 우리가 살던 집까지 처분해야 했지만 그래야만 제 남은 인생이 떳떳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숨겨둔 보험금과 신탁 자금은 모두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그 돈은 누구의 행복도 될 수 없는 피와 눈물이 섞인 돈이었으니까요. 박미숙 씨와 그 아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약속받았습니다.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 것, 그리고 남편이 저질렀던 그 잘못된 사랑의 대가를 평생 기억하며 조용히 살아갈 것.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떠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며 혼자 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참으로 더덥고 허망해서,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사실은 환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파서 목이 놓아 울었습니다. 사건이 모두 정리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대기업 임원의 아내라는 타이틀도 사라졌고 넓은 아파트도 잃었지만 제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합니다. 아이들은 다시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 중이고 저 또한 제 자신을 찾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부산의 그 바다나 남편의 고향집 풍경이 떠오를 때면 가슴이 시리지만 이제는 그것 또한 제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에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하니까요.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분노를,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전쟁은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의 현실이더군요. 하지만 그 전쟁 속에서도 끝내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남편의 아내 김영희가 아닌 오롯이 저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비록 상처뿐인 훈장이지만 이 고통을 견뎌낸 제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지는 밤입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시는 여러분의 가정에는 부디 이런 비극이 없기를, 오직 진실한 사랑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 기막힌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말 못할 고민으로 밤잠 설치는 분이 계신가요? 제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도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